강태준 회장은 한강의 물결이 은빛으로 반짝이는 고급 리조트의 테라스에 서 있었다. 진성그룹을 이끄는 그의 어깨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일부가 얹혀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주말의 짧은 휴식은 늘 이런 시기였다. 완벽하게 계획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또 다른 형태의 업무처럼 느껴졌다. 아내 오지혜가 우아한 걸음으로 다가와 그의 옆에 섰다. 그녀는 재계와 정계를 잇는 가문의 딸답게 언제나 품위와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남편의 시선이 머무는 곳, 잔디밭에서 뛰노는 아들 강민호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저 아이는 진성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민호는 보모의 감시 아래에서 공을 차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태준의 귀에는 어딘가 공허하게 울렸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항상 그의 가슴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성공을 향해 달려오며 잃어버린 젊은 날의 열정 같은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다.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민호가 찬 공이 대굴대굴 굴러 강가를 향해 나아갔고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공을 따라 달려갔다.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아이의 작은 몸이 빠져나가기에는 충분한 틈이 있었다. 보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의 발이 미끄러지며 풍덩 하는 물소리와 함께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리조트의 평화로운 오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비명과 고함이 뒤섞였다. 안전 요원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지만 거리가 있었다. 오지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태준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의 몸이 움직이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민호 또래로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망설임 없이 강물로 뛰어든 것이다. 아이의 작고 다부진 몸이 물살을 갈랐다. 허우적거리는 민호를 향해 능숙하게 헤엄쳐 가는 모습은 어린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아이는 민호의 옷깃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강가로 끌어당겼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두 아이가 안전 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무트로 올라왔을 때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태준은 정신없이 아이들에게 달려갔다. 흠뻑 젖은 민호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그는 아들을 부축하는 동시에 민호를 구해준 작은 영웅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태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충격이 그의 온몸을 꿰뚫었다. 여자아이의 얼굴은 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나 있었다. 겁에 질린 민호의 얼굴과 그 아이의 얼굴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닮아 있었다. 동그랗고 큰 눈, 오똑한 코, 굳게 담은 입술까지. 심지어 왼쪽 눈 밑에 있는 작은 점의 위치마저 똑같아졌다. 태준은 순간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급하게 달려와 여자아이를 품에 안았다. 서연아, 괜찮아.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해? 그녀는 아이를 다그치면서도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아이의 몸을 살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태준의 심장은 다시 한번 거세에게 요동쳤다. 나직지만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얼굴, 이수진이었다. 태준의 과거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바로 그 여자였다.
태주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수지는 태준을 발견하고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딸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려 했다. 그들의 재회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웠다. 오지혜가 뒤늦게 다가와 민호를 낚아채듯 안았다. 그녀는 흙탕물이 묻은 딸의 옷을 경멸스럽게 쳐다보며 수진에게 말했다. 아이가 용감하긴 한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 모르겠군요. 위험하게 강물에 뛰어들게 내버려 두다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사함 대신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수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딸의 손을 꽉 잡고 몸을 돌렸다. 서연아, 가자. 하지만 태준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잠겨 있었다. 잠깐만요. 아이 이름이 한서연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시선은 두 아이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나란히 서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은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일치감을 자아냈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질문과 의심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왜 그녀가 여기에 있는 거지? 그리고 저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수지는 강태준의 시선을 피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날뛰었다. 지난 수년간 필사적으로 도망쳐 온 과거가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오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태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거의 도망치듯 딸의 손을 이끌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태준은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오지혜가 그의 팔을 잡아 끌며 쏘아 붙였다. 뭘 그렇게 넋을 놓고 봐요. 빨리 민호부터 챙겨야죠. 저런 근본 없는 사람들은 상대할 가치도 없어요. 그녀는 두 아이의 닮은 모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혹은 애써 무시하려는 듯 보였다. 하지만 강태준의 머릿속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져들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한 닮음. 그리고 과거의 연인이었던 이수진의 등장. 이 모든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물음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세계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 균열은 곧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리조트의 스위트룸으로 돌아온 후에도 태준은 소파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방금 전의 광경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민호와 서연, 두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이수진이라는 여자를 찾아. 그리고 한서연이라는 아이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알아봐. 전화를 끄는 태준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노을이 지면서 한강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평화롭기만 하던 풍경이 이제는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강렬한 예감에 휩싸였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그의 현재를 움켜쥐기 시작했다.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곁에 누운 아내 오지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한 얼굴을 보며 태준은 문득 서늘함을 느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지금껏 그가 쌓아 올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의 제국, 그의 가족, 그의 인생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앨범을 펼치자 앳된 얼굴에 이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속 그녀의 모습 위로 오늘 보았던 세상의 풍패에 지친 듯한 얼굴이 겹쳐졌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딸,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냉철한 CEO의 얼굴로 아침 식사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아들 민호의 얼굴을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 밑 작은 점이 어제 본 여자아이의 그것과 겹쳐 보이며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오지혜는 태준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챈 듯했다. 그녀는 날카롭게 물었다. 어젯밤부터 왜 그래요 혹시? 어제 그 여자 때문에 그래요. 별것도 아닌 우연 가지고 신경 쓰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아니, 그냥 민호 걱정 때문에 앞으로 안전에 더 신경 써야겠어.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그는 이수진을 찾아야만 했다. 그리고 물어야 했다. 왜 떠났는지, 그리고 한서연이라는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인지, 그 질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기꺼이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의 문이 바로 눈앞에서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다시 창밖의 한강으로 향했다. 어제 아이들이 빠졌던 바로 그 장소였다. 잔잔한 물결 아래에 얼마나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강태주는 이제 그 깊은 물속으로 직접 뛰어들어야만 했다. 그의 손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혹은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을 수도 있는 열쇠가 들려 있었다. 비서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다. 이수진은 작은 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으며 미혼모로 서연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 서연의 출생 기록에는 아버지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보고는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들은 태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채 올랐다. 목적지는 이수진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였다. 강태준이 도착한 도시는 회색빛 하늘 아래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울의 마천루와 분주한 거리 대신 낡고 낮은 건물들과 한적한 골목이 그를 맞았다. 그의 고급 세단은 주변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였다. 그는 비서가 보내준 주소,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여기가 이수진과 아이가 사는 곳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한참 동안 창밖을 응시했다. 심장이 무겁게 뛰었다. 몇 년 만인가? 그는 그녀와의 과거를 의식적으로 지워왔다. 성공을 위해, 그리고 현재의 가정을 위해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본 순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과 기억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주택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인형이 나타났다.
이수진이었다. 그녀의 한 손에는 시장 바구니가, 다른 한 손에는 딸 서연의 손이 잡혀 있었다. 두 사람은 평범한 모녀처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고 있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굳게 닫힌 차창을 뚫고 그의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낮췄다. 그들을 마주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는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수지는 예전에 생기 넘치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단아했다. 고된 삶의 흔적이 그녀의 얼굴에 깃들어 있었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저런 눈빛으로 그녀는 혼자 아이를 키워왔던 것이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만약 서연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는 지난 세월 동안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살아온 셈이었다. 그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더 이상은 과거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었다. 그는 차를 돌려 도시를 빠져나왔다. 오늘은 이 정도로 충분했다. 더 깊은 조사가 필요했다. 한편 집에 돌아온 이수진은 현관문을 잠그자마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다. 리조트에서 강태준과 마주친 이후 그녀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언제 그가 자신을 찾아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을 설쳤다. 오늘은 시장에 다녀오는 내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불길한 시선을 느꼈다. 기분 탓일 거라고 애써 넘겼지만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짐을 정리하며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아,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갈까? 더 재미있는 곳으로. 서연은 그림을 그리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왜 나 여기 좋은데? 친구들도 있고 학교도 재미있단 말이야. 아이의 말에 수지는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또다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그랬다. 한 곳에 정착할 만하면 과거의 그림자가 어김없이 그녀를 찾아왔고, 그러면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다. 하지만 딸을 볼 때마다 그녀는 망설였다. 언제까지 아이에게 이런 불안정한 삶을 강요해야 하는 걸까? 아이에게는 아빠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뿌리 내릴 기회조차 주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수지는 낡은 상자 속에서 갓난아기인 서연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똑같이 생긴 다른 아기 민호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가 병원에서 몰래 찍어 간직해온 유일한 사진이었다. 두 아이는 쌍둥이였다. 강태준의 아이들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이 비밀의 무게가 그녀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강태준은 조사팀이 보내온 추가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이수진의 지난 행적은 그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몇 년 주기로 거주지를 옮겼고 직업도 여러 번 바뀌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자신의 흔적을 지우며 살아왔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서연의 출생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아버지 칸은 비어 있었다. 태주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참아 버리지 못했던 과거의 유물들이 들어 있었다. 수진과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서 스물 남짓한 두 사람은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수진의 얼굴과
오늘 낮에 본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서연의 얼굴을 겹쳐 보았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서연은 자신의 딸이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수진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 그녀가 도망치듯 살아온 이유, 그리고 서연의 존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음모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과 수진을 갈라놓고 아이의 존재를 숨겼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대체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버지, 돌아가신 강 회장이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정략 결혼을 강요하며 수진과의 관계를 반대했었다. 그리고 그의 현재 아내, 오지혜, 그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어제 리조트에서 보였던 그녀의 차가운 태도가 다시금 떠올랐다. 태주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수진이 사는 도시로 향했다.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대화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녀의 집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문이 먼저 열리고 서연이가 책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왔다. 아이는 낯선 남자를 보고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멈춰섰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안녕, 아저씨는 길을 잃어서 그러는데 혹시 이 근처에 큰 서점이 어디 있는지 아니?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손가락으로 길 건너편을 가리켰다. 저기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큰 서점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 말투,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민호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태주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고맙구나. 이름이 서연이 맞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서연아 하는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수진이 집 안에서 뛰쳐나왔다. 그녀는 태준을 보고는 사색이 되었다. 수진은 재빨리 서연을 자신의 뒤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온몸에서 경계심과 두려움이 뿜어져 나왔다.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발 저희 좀 내버려 두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침착하게 말했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저 아이에 대한 이야기. 태준의 단호한 태도에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예감했지만 막상 닥치니 숨이 막혔다. 그녀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저희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그녀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도망치며 살아온 이유, 내가 알아내게 하지 마시오. 당신 입으로 직접 듣고 싶소.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아닌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수진이 무언가 거대한 위협 때문에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위협으로부터 그녀와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꿈틀거렸다. 수지는 태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열정적인 청년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한 기업가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혼란과 고통이 서려 있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어쩌면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도망을 끝낼 때가 온 것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아이를 먼저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마주 섰다. 무엇이 알고 싶으신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다. 과거의 그림자가 마침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고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이수진은 강태준을 자신의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작은 카페로 이끌었다. 낡았지만 정갈한 공간은 그들의 무거운 대화를 나누기에 적절한 장소처럼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테이블 아래로 깍지 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고 수지는 찻잔의 온기만을 느끼며 시선을 고정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왜? 말없이 떠났소. 그의 목소리는 원망보다는 순수한 의문에 가까웠다. 그는 수년간 이 질문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았다. 그녀가 배신했다고,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자신을 버렸다고 억지로 믿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지친 얼굴을 보니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수지는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들의 이별은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었다.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떠나야만 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호한 대답은 태준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태준은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풋풋한 시절의 두 사람이었다. 이 사진 기억나오?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할 거라고 믿었지. 그는 사진을 가만히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이 사라진 후 내 세상의 절반이 무너졌소. 하지만 난 다시 일어서야 했지. 진성을 책임져야 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배어 있었다. 사진을 본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 역시 그 시절을 잊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었다. 그때의 우리는 너무 어렸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곳이었어요. 그녀는 태준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과 협박을 떠올렸다. 당장 아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네 가족까지 전부 망가뜨려 버리겠다는 서슬퍼런 경고를 태주는 그녀의 고통을 읽었다는 듯이 말했다. 아버지가 한 짓이요 알고 있소. 아버지는 우리의 관계를 항상 반대했으니까.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 것도 알고 있소.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서연이. 내 딸이 맞소? 돌직구 같은 질문에 수진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그녀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바로 그 시각 서울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에서 오지혜는 자신의 정보원이 보내온 사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강태준과 이수진이 카페에 마주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태준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서연의 얼굴 클로즈업 사진이었다. 오지혜는 자신의 아들, 민호의 사진을 옆에 나란히 놓았다.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이수진이라는 여자는 과거의 망령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현재의 위협이었다. 그녀의 아들 민호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렸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진성그룹의 안주인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가문을 등에 없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남편의 사생활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며 작은 흠집 하나 용납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신의 통제 밖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몸 열감을 느꼈다. 오지혜는 지체 없이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우아함과 달리 강철처럼 차가웠다. 김 비서, 사람 좀 써야겠어.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녀는 이수진의 주소와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을 전송하며 덧붙였다. 이 여자가 스스로 그 도시를 떠나게 만들어 다시는 내 남편과 아들 눈에 띄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마. 전화를 끄는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붉은 액체가 그녀의 입술을 적셨다. 그녀의 눈빛은 목표물을 포착한 암살자처럼 번뜩였다. 이수진, 그리고 그 아이. 그녀는 두 사람을 자신의 인생에서 깨끗이 도려낼 생각이었다. 과거 강태준의 아버지가 했던 방식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무자비한 방식으로. 수지는 태준의 질문에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녀가 침묵하는 동안 그녀의 삶에는 이미 오지혜가 보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경영 악화였지만 어제까지도 격려를 아끼지 않던 사장의 차가운 태도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오후에는 집주인이 찾아와 당장 집을 비워달라고 윽박질렀다.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다고 항의했지만 집주인은 막무가내였다. 수지는 만견자실했다. 하루아침에 직장과 집을 동시에 잃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옥죄어오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불안감은 저녁이 되자 현실적인 공포로 바뀌었다. 낯선 남자 2명이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위협적인 인상으로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좋은 말 할 때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이 도시에 더 이상 얼쩡거리면 당신 딸이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들은 경고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수지는 문을 잠그고 주저앉았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강 회장의 협박도 이토록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이번의 위협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폭력적이었다. 그녀는 서연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망만 다니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도망칠 곳조차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강태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라면 이 상황을 막아줄 수 있을까 하지만 그에게 연락하는 순간 자신과 서연의 삶은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믿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오지혜라는 무서운 여자가 버티고 있었다. 밤늦게. 태주는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이수진이 겪고 있는 일들을 보고받았다. 직장에서 해고되고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으며 심지어 신원불명의 남자들에게 협박까지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보고를 듣는 순간 태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오지혜였다. 그는 아내의 치밀함과 잔인함을 익히 알고 있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그 무엇도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녀가 이수진과 서연의 존재를 알아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자신의 아이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공격이었다. 그는 즉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태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 걱정 말고 내일 아침 당장 서울로 올라오시오.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아이와 함께 몸만 오면 되어. 수진이 망설이자 그는 덧붙였다. 더 이상 당신과 내 딸을 위험 속에 내버려 둘 수 없소?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오. 전화를 끄는 수진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내 딸이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심장을 울렸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미지의 위협을 피해 다시 어둠 속으로 숨을 것인가? 아니면 태준의 손을 잡고 폭풍의 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갈 것인가? 그녀는 잠든 서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아이를 불안에 떨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다음 날 새벽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이수진의 집 앞에 소리 없이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태준의 충직한 비서 김 실장이었다. 그는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회장님의 지시라며 수진과 서연을 차로 안내했다. 수진은 밤새 싼 단출한 짐 하나만을 들고 딸의 손을 잡은 채 올랐다. 익숙했던 도시의 풍경이 뒤로 멀어질수록 그녀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결의를 다졌다. 서울로 향하는 내내 차 안은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낯선 상황에 불안해하면서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창밖을 구경했다. 수지는 그런 딸을 보며 마음을 굳혔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싸우러 가는 전사였다. 서울의 불빛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태준의 집이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보안 시설을 갖춘 레지던스였다. 태준은 미리 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잠든 서연을 안아 침실로 옮기는 수진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해졌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연인 같은 어색함은 없었다. 대신 공동의 적을 앞둔 동맹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 있는 동안은 절대적으로 안전할 거요.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소. 그러니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그의 말이 채에 끝나기도 전에 수진이 그를 가로막았다. 저는 그냥 숨어서 보호만 받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힘이 있었다. 그 여자, 오지혜가 내 딸을 위협했어요.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저도 싸우게 해주세요. 그 말에 태주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늘 연약하고 지켜줘야 할 존재라고만 생각했던 그녀에게서 처음 보는 강인함이 느껴졌다. 수지는 말을 이었다. 과거에 저는 법학을 전공했어요.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죠. 당신을 만나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배운 지식이 전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이 총명하게 빛났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짓은 명백한 불법이에요. 협박, 주거 침입, 불법 해고, 증거만 있다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녀의 논리 정연한 말에 태주는 감탄했다. 그는 수진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다. 위기에 처하자 오히려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발현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필요한 모든 자원과 인력을 붙여주겠소.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싸우는 거요. 그날 이후 조용한 방역의 서막이 올랐다. 수지는 태준이 제공한 안전가옥에서 법률 서적들을 탐독하며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협박했던 남자들의 인상착에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해고를 통보하던 사장의 표정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기억의 파편들은 그녀의 손에서 날카로운 무기가 될 증거의 조각들로 재구성되었다. 수지는 위험하지만 대담한 계획을 제안했다.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어 오지혜의 하수인들을 다시 유인하자는 것이었다. 태주는 결사반대했지만 수진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들은 내가 겁을 먹고 숨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때 내가 다시 나타나면 분명히 접촉해 올 겁니다. 이번에는 빈손으로 당하지 않아요. 결국 태주는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자신의 최전개 보안팀과 증거 수집 전문가들을 붙여주는 조건으로 계획을 승인했다. 며칠 뒤 수지는 변호사와 함께 이전 직장을 찾아가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내용 증명을 보냈다. 또한 집주인에게도 불법적인 계약 파기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것은 뱀의 굴을 건드려 독사를 밖으로 끌어내려는 작전이었다. 수진이 전면에 나서서 움직이는 동안 강태주는 또 다른 전선에서 조용한 전쟁을 시작했다. 그는 오지혜의 자금줄과 권력 기반을 흔들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표는 오지혜 가문이 연관된 진성그룹 내의 프로젝트들이었다.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점에 그룹 전체에 대한 고강도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명분은 경영 투명성 강화였지만 실제 칼날은 오지혜의 오빠가 책임자로 있는 건설 부문과 그녀의 아버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통 부문을 향해 있었다. 오지혜 측 사람들은 당황했다. 평소라면 사전에 정보가 흘러나왔을 테지만 이번 감사는 태준의 극소수 측근들만 아는 기습적인 작전이었다. 오지혜는 남편의 의도를 즉시 간파했다. 그녀는 태준의 집무실로 폭풍처럼 쳐들어가 분노를 터뜨렸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감히 내 집안 사람들을 건드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류를 검토하며 차갑게 대꾸했다. 감사일 뿐이요. 떳떳하다면 문제될 것 없지 않소. 그의 평온한 태도에 오지혜는 오히려 불안감을 느꼈다. 남편은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수진이라는 여자가 나타난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를 갈며 경고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지금 누구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지 잊지 마요.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협박에 코웃음 칠 뿐이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 며칠 후 수진의 작전에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다. 부당 해고 소송에 압박을 느낀 이전 직장 사장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다. 그는 수진에게 몰래 만나자고 제안했다. 약속 장소인 호텔 카페에는 이미 태준의 팀이 잠복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촬영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수진은 소형 녹음기를 품에 숨기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사장은 초조한 얼굴로 수진을 맞았다. 그는 오지혜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수진을 해고했으며 만약 이 사실을 발설하면 사업을 망하게 만들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그의 모든 증언은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 이것은 오지혜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가 될 터였다. 같은 날 저녁, 태준의 감사팀 역시 작은 실마리를 발견했다. 오지혜 오빠가 담당하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아직은 작은 꼬리에 불과했지만 태주는 이 꼬리를 잡아 거대한 몸통을 찾아낼 자신이 있었다. 그는 수진과의 통화에서 각자의 성과를 공유했다. 어둠이 내린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전화선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연인도 쫓는 자와 쫓기는 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견고한 동지였다. 수진이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태준이 대답했다. 그래, 이제 시작일 뿐이요. 그들의 조용한 반격은 이제 막 일막을 올리고 있었다. 작은 승리들이 모여 강태준과 이수진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지만 동시에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태준은 오지혜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뿌리 깊은 권력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자신이 아직 모르는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을 관통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존재함을 직감했다. 그날 밤, 태주는 다시 수진이 머무는 안전가옥을 찾았다. 거실에는 은은한 스탠드 조명만이 켜져 있었고 서연은 이미 자신의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낮 동안의 소란스러움은 가라앉고 무거운 진실을 마주하기에 적합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수진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내부 감새서 오지혜의 오빠가 연루된 비자금의 실체를 포착했소. 당신을 해고하도록 사주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지. 하지만 이건 깃털에 불과해 그녀를 단번에 끌어내릴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하오. 그는 수진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당신이 아직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지. 당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겨야만 했던 것. 태주는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수진이 사라진 시점, 자신이 오지혜와 정략 결혼을 해야만 했던 그룹의 위기 상황,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역할까지 모든 정황은 하나의 거대한 각본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난 이제 서연이가 내 딸이라는 걸 알고 있소.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느끼고 있소. 제발 모든 것을 말해 주시오. 우리가 이기려면 그래야만 하오. 그의 간절한 눈빛에 수진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지난 수년간 홀로 짊어져 왔던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굵은 방울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며 악몽과도 같았던 그날의 기억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당신과 헤어진 직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거의 들리지 않았다. 너무 기뻤지만 동시에 너무 두려웠어요. 회장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혼자 아이를 낳아 길을 생각으로 숨어 지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가 알게 됐어요.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걸.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수진의 이야기는 과거의 한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외땅 옷에 위치한 병원의 차가운 분만실. 그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두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강 회장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스물 남짓한 젊은 시절의 오지혜가 서 있었다. 회장님과 그 여자는 갓 출산해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저에게 선택을 강요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그들은 진성그룹을 살리기 위해 당신이 오지혜와 결혼해야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결혼의 완성을 위해서는 완벽한 후계자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과거의 여자가 낳은 쌍둥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흠이라고 오지혜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고 했다. 둘 다 욕심내면 둘 다 잃게 될 거야. 하지만 하나를 포기하고 영원히 사라져 준다면 적어도 하나는 네 품에서 키울 수 있게 해주지. 그것은 선택이 아닌 잔인한 겁박이었다. 그들은 갓 태어난 두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그녀의 인생을 흥정했다. 결국 수지는 피눈물을 흘리며 서연을 택했다. 아들인 민호는 태어나자마자 그녀의 품에서 빼앗겨 오지혜에게 넘겨졌다. 그녀는 두둑한 돈 봉투와 함께 만약 이 사실을 발설하거나 다시 나타나면 서연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다는 끔찍한 협박을 받았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반쪽을 떼어낸 채 영원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해야만 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방 안에는 수진의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강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서연과 민호가 쌍둥이, 자신의 아들과 딸이 그런 잔인한 방식으로 생이별을 해야 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존경했던 아버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아내가 악마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다. 그의 성공, 그의 결혼, 그가 지켜온 모든 것들이 추악한 거짓 위에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했다.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그의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잠든 서연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달빛 아래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그 얼굴 위로 아들 민호의 얼굴이 겹쳐졌다. 똑같은 눈,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 같은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하지만 한 아이는 세상 모든 것을 누리며 자랐고 다른 한 아이는 엄마와 함께 쫓기듯 살아와야 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바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라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몸을 떨었다. 한참 동안
폭풍 같은 감정이 휩쓸고 지나간 후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내렸다. 슬픔과 분노는 이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냉혹한 결의로 변해 있었다. 그는 흐느끼는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아이를 빼앗은 게 아니오. 내 아들의 반쪽을 훔쳐갔고 내 가족을 조각냈어.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지난 세월, 당신과 내 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전부 되돌려주겠소.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된 성을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릴 테니. 이제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목표는 단순히 오지혜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었다.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죄 지은 자들을 심판대에 세우며 빼앗긴 자신의 가족을 되찾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무기, 바로 진실을 손에 쥐었다. 마지막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진실의 무게는 강태준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혼란스러운 남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으려는 심판자였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밤을 새워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책상 위에는 이수진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과 감사팀이 찾아낸 오지혜 가문의 비리 자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는 가장 신이 많은 법무팀장과 김 실장을 불렀다. 두 사람은 회장의 싸늘하고 비장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말없이 그의 지시를 기다렸다. 태주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오지혜 측이 이수진에게 가한 협박 녹취록, 부당 해고를 지시한 증거, 그리고 비자금 흐름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이것들을 근거로 오지혜 이사와 그녀의 오빠인 오진석 전무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준비하게.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걸세. 봉투 안에는 민호와 서연의 머리카락으로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친자 관계는 물론 두 아이가 이란성 쌍둥이일 확률이 99.9%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태주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소집 명분은 특별감사 결과 보고였지만 진성그룹의 모든 임원들은 이것이 강태준 회장과 오지혜 이사 측의 정면 충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 진성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긴 테이블의 상석에 강태준이 앉았고 그의 옆으로는 그를 지지하는 임원들이 자리를 잡았다. 반대편에는 오지혜와 그녀의 오빠 오진석을 필두로 한 세력이 포진해 있었다. 오지혜는 여전히 우아하고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고작 비자금 문제 정도를 터뜨릴 것이라 예상했고 그 정도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진실의 벼랑 끝에 서 있는지 알지 못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태주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진석 전무가 유령 회사를 통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오지혜 이사 측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스크린 위 데이터로 명백하게 드러났다.
오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지혜 측 이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오지혜가 차갑게 치고 나왔다. 회장님, 지금 고작 이런 자료들로 제 가문을 모욕하시려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월권이자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자리에 끌어들인 처사입니다. 그녀는 오히려 태준을 공격하며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다. 과거에 만났던 여자에게 미련이 남아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는 회장의 자격에 대해 이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실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몇몇 이사들은 오지혜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바로 그때 태준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적인 감정이라. 좋습니다. 그럼 아주 사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그의 말과 함께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복잡한 숫자들이 가득했던 화면에 이수진과 서연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나타났다. 이사들은 영문을 몰라 웅성거렸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여자는 내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내 딸입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오지혜와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떻게 이수진을 협박하고 내쫓았는지, 그리고 최근 오지혜가 또다시 그녀와 아이의 목숨을 위협했는지를 담담하게 폭로했다. 수진이 녹음했던 협박범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거짓말 저 여자가 돈을 노리고 당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꾸며낸 이야기예요. 증거도 없는 말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녀의 날카로운 외침이 허공을 갈랐다. 태주는 그녀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증거를 원한다고 했소. 그는 김 실장에게 눈짓했다. 스크린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화면에는 강민호와 한서연. 두 아이의 출생증명서가 나란히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모두의 숨을 멎게 할 마지막 문서가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직인이 찍힌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였다. 상기 두 대상은 99.9%의 확률로 이란성 쌍둥이임. 모든 것이 끝났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오지혜를 쳐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나 치정 문제가 아니었다. 천륜을 거스른 반인륜적인 범죄였다. 오지혜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그녀를 지지하던 모든 이사들이 등을 돌렸다. 그들은 이 끔찍한 범죄의 공범이 될 생각이 없었다. 태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본인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오진석 전무의 해임과 오지혜 이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지혜의 제국은 그렇게 단 몇 분 만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그녀의 오빠는 그 자리에서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고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만견자실한 표정의 오지혜를 밖으로 끌어냈다. 그녀는 끌려 나가면서도 태준을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누구의 동정도 얻지 못했다. 회의실에 홀로 남은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겼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대신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책임감이 밀려왔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조각난 가족을 다시 하나로 합치고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진성그룹을 바로 세워야 할 기나긴 길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비로소 아버지와 아빠로서의 첫걸음을 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폭풍 같았던 이사회가 끝나고 몇 주가 흘렀다. 진성그룹을 둘러싼 충격적인 스캔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오지혜 가문의 비리와 반인륜적인 범죄를 대서특필했다. 오지혜와 그녀의 오빠 오진석은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막강했던 그녀의 정치인 아버지마저 딸과의 관계를 끊어내며 등을 돌렸다.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그들의 권력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태주는 그 혼란의 중심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 그는 그룹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부정부패와 관련된 모든 임원들을 가차없이 쳐냈다. 동시에 오지혜와의 이혼 절차를 밟으며 과거를 정리해 나갔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회사 일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수많은 밤을 고민한 끝에 태준과 수지는 아이들을 함께 안쳤다. 새로 마련한 차가운 펜트하우스가 아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따뜻한 집의 거실에서였다. 민호와 서연은 어색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어른을 바라보았다. 태주는 무릎을 굽혀 두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언어를 골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호야, 서연아, 아빠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너희 두 사람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단다. 한날 한시에 엄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오누이야. 아이들의 동그란 눈이 더 커졌다. 수진이 아이들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어른들이 큰 실수를 했어. 그래서 너희가 잠시 떨어져 지내야만 했단다. 엄마랑 아빠가 너무 미안해. 이제 그 실수를 바로잡고 우리 가족 모두 다 함께 살려고 해.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민호는 늘 혼자였던 자신의 삶에 갑자기 나타난 동생이 신기한 듯 서연을 쳐다보았다. 서연은 그토록 궁금했던 아빠의 존재와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벅찬 표정을 지었다. 물론 아이들이 모든 것을 단번에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은 논리나 이성보다 더 강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두 아이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이내 수줍게 웃으며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순간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봄이 찾아왔음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새로운 가족의 시간은 그렇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흘러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태주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요리를 하며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수지는 갑자기 생긴 아들 민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썼다. 민호와 서연 역시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서로를 질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마법을 부렸다. 태주는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가르치고 낚시를 하러 갔다. 그는 더 이상 그룹의 총수가 아닌 그저 두 아이의 평범한 아빠가 되어가는 법을 배웠다.
수지는 따뜻한 음식과 다정한 말로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었고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쌍둥이는 놀라운 속도로 서로에게 동화되었다. 그들은 좋아하는 음식, 잠버릇, 작은 표정까지 모든 것이 닮아 있었다. 헤어져 지낸 세월이 무색할 만큼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서로를 아끼고 챙겼다. 민호는 더 이상 외로운 아이가 아니었고 서연은 씩씩함 뒤에 숨겨두었던 그늘을 지워나갔다. 두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완벽한 그림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네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그들은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한강변의 한 공원을 찾았다. 끔찍한 기억의 장소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장소로서였다. 민호와 서연은 연을 날리며 잔디밭을 신나게 뛰어다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두 아이의 닮은 얼굴은 더 이상 의혹과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적과 축복의 증거였다. 태준과 수진은 벤치에 앉아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평화롭게 바라보았다. 수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아이들,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풍파를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 모두 행복하지.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수지는 피하지 않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들의 손 사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은 필요 없었다. 함께 역경을 헤쳐나오며 쌓아 올린 신뢰와 유대감이야말로 그 어떤 사랑보다 더 단단하고 귀한 것이었다. 푸른 하늘 위로 아이들이 날리는 연이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다. 강물은 그날처럼 여전히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무엇도 이 가족의 평화를 위협할 수 없었다.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함께 서게 된 네 사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곳에서부터 새로 시작되고 있었다.